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화학2 수학 능력 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다음 중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어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 쓰는 거니까 화학 전지를 골라주시면 되고 지금 바로 1번에 답이 있는 거죠. 정확히는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게 결국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 쓰게 됩니다. 나머지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탄의 함량을 결정하는 중화적정 실험장치에 해당하고요. 지금 물과 설탕수액 사이에 반투막이 있으니까 용액의 총괄성 중에서 삼투압과 관련된 실험인 것 같고 4번은 열량계가 주어져 있죠. 화학 반응 과정에서의 열의 출입, 즉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고요. 5번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물에 전해질을 넣어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한 다음에 전원 장치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시된 문제에서 앞과 뒤를 바꿔주면 5번에 해당하겠죠. 전원 장치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실험 장치가 5번에 해당합니다. 답은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강철 용기 내에서 EX가 EY 플러스 Z가 되는 반응에 반응 속도식이 주어져 있고요. 1차 반응으로 주어져 있네요. K가 속도 상수이고 옳은 설명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반응 차수가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로 예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응식만 보고 차수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실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A는 틀린 설명이고요. 속도 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는 거죠. 정확히는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 상수가 커지게 되고요. X의 양이 감소하는 속도가 Z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의 2배이다. 그렇겠죠. 지금 개수를 보면 X와 Z가 2대 1이기 때문에 X의 소모 속도가 Z의 생성 속도와 비교해서 2배인 상황입니다. C가 맞는 설명이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금속 구리 그리고 칼륨의 결정 구조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결정 구조가 각각 단순 입방 구조, 연신 입방 구조, 채심 입방 구조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단위 세포당 원자수의 비를 2대 1이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단위 세포당 원자수는 암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 입방 구조의 경우에는 하나가 되고요. 연심은 4개가 되고 채심의 경우엔 2개가 됩니다. 2대 1은 경우의 수가 생긴 거고 아래쪽에 추가 자료가 그래서 주어졌네요. 구리와 칼륨에 대해서 단위세포 한 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단순, 채심, 면심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구리는 꼭지점에 입자가 있고 면의 중심에 입자가 있으니까 면심 입방 구조에 해당합니다. 면심 입방 구조의 단위세포 의 원자수는 4개이기 때문에 칼륨은 2개여야 되고요. 채심 입방 구조를 찾으라는 거죠. 채심은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입자가 있고 정육면체의 중심에 입자가 있기 때문에 한 면만 그렸을 때는 중심에 있는 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꼭지점에만 입자가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1번을 답으로 내주시면 되고 면심은 여기에 있고요. 지금 빠져있는 게 단순 입방 구조에 대한 건데 그림들 보기에 후보군 중에는 없네요. 단순 입방 구조는 정확하게 꼭지점에만 입자가 있고 꼭지점에 있는 입자끼리 가장 가까운 입자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단순 입방 구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꼭지점에 있는 입자끼리 접하고 있어야 되고 채심 입방 구조는 중심에 입자가 들어가면서 이 간격이 벌어진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 채심, 그리고 면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주어져 있고요. 온도 T1, T2에서 A의 분자 운동 에너지 분포를 각각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온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온도가 높은 쪽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T2 쪽이 T1보다 고온이 됩니다. 표는 3개의 동일한 강철 용기에 A1몰을 각각 넣고 반응시킨 실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가와 나는 온도가 동일한 가운데 촉매의 유무가 다른 거네요. 정확히는 부촉매이기 때문에 정촉매가 아니라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되는 거고요. 온도가 바뀌어도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데 이건 제시하고 있고 다만 T1보다는 T2가 고온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해서 속도 상수가 커지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졌을 겁니다. T1과 T2를 비교하면 T2 쪽에서가 고온이고요. X는 A보다 큰 게 맞습니다. 초기 반응 속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강철 용기에 A가 1몰씩 들어있으니까 농도는 동일한 상태에서 시작했고요. 속도 상수만 비교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나와 다를 비교하면 다 쪽이 속도 상수가 크죠. 고온에서가 속도 상수가 커지고 더 빠른 게 되고요. 같은 온도에서 농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촉매를 써서 속도가 더 느려진 게 가 상황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고 다에서가 가장 빠른 거니까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백금과 은을 각각 전극으로 사용한 AgNO3 수액의 전기분해 실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동그라미 기역부터 디귿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줬네요. 은과 은 이온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분해할 때 이렇게 백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흑연, 보통 화학식으로 그냥 C라고 쓰는 거죠. 흑연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 전도성은 있지만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기체를 비활성 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활성 전극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백금과 흑연이에요. 그래서 백금과 흑연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정도 배경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산화되기 쉬운 경향을 알려주고 있죠. 은이 물보다 산화를 잘하고요. 환원되기 쉬운 경향도 은이온이 물보다 환원 반응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은의 경우에는 물보다 다 반응을 잘하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물의 산화 반응에 대한 반응식, 그리고 전기 분해한 결과 각 전극에서 생성된 물질인데, 사실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대응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극은 환원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은의 반응이라면 Ag 플러스가 Ag가 되는 이 반응을 진행해야 돼요. Ag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은이 되는 반응을 마이너스 극에서 진행해야 되고, 뭐 다른 후보군이 아니라 지금 은과 은 이온 중에서 생성된 물질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은이 생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다 은이 들어가야 되고요. 비슷한 이유로 플러스 극에선 산화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은과 은 이온이라면 지금은 이거에 뭐 반응식을 쓰진 않을게요.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은 금속이 산화해서 은 이온이 생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쪽에 자료로 주어진 걸 이용해서 추론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제시된 이 자료를 이용해서 바로 대응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연습할 겸, 복습할 겸 좀 생각을 해보면, 가에서는 수액을 전기 분해할 때는 양이온, 음이온,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온과 물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Ag 플러스와 물이 경쟁을 해서 둘 중에 환원 반응을 잘하는 애가 환원하는 거고, 플러스 극 쪽에서는 음이온과 물이 경쟁하는 거예요. 음이온에 해당하는 게 지금 NO3-가 있고 물이 있죠. 이렇게 경쟁해서 둘 중에 산화 반응을 잘하는 애가 산화, 둘 중에 환원 반응을 잘하는 애가 환원, 이런 식입니다. 네, 환원되기 쉬운 경향을 Ag 플러스가 물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g 플러스가 Ag로 석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소와 수소이온이 생성되면서 물이 산화 반응을 잘 한다라고 알려준 거니까, 뭐 여기 생략된 자료는 문제에서 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진 않으셨겠지만 NO3-가 물보다는 산화 반응을 못 한다는 것도 알려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둘이 경쟁해서 물이 산화를 더 잘하기 때문에 물의 산화 반응을 통해서 O2와 H+가 생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백금은 비활성 전극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오른쪽에서는 은 금속이 들어가면서 은 금속도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은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환원 반응은 Ag+가 하는 거기 때문에 Ag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극의 Ag는 역할이 없는 거고요. 산화 반응을 할 수 있는 플러스 극 쪽에서의 Ag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Ag는 지금 NO3-나 물에 비해서 은 금속이 산화를 잘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극 쪽에서는 Ag가 산화하면서 Ag+로 나온 건데, 사실 뭐 정확한 내용은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위쪽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1페이지 문제니까요.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역부터 디귿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둘로 좁혀줘서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가에서 수액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의 산화 반응을 통해서 H+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Ag+가 또 소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반응식은 지금 전자의 개수를 맞춰주면서 여기에 4전자, 여긴 1전자인 거니까 전체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가 소거될 수 있도록 얘를 4배에서 더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4배에서 더하는 과정에서 4Ag+와 4H+가 보이죠? 은이온이 없어지는 만큼 같은 개수의 수소이온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양윤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물론 어떤 방식으로도 풀이할 수 있냐면 지금 반응 과정에서는 음이온이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마이너스계에선 이 반응이 진행되고 플러스계에선 이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액 상태에서 음이온의 개수가 그러면 바뀌지 않겠죠? 그럼 전하 균형을 위해서는 양이온 개수도 바뀌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서 플러스 극의 전극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플러스 극은 은 금속이 은 이온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은이 녹아 나오면서 플러스 극 전극의 질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은 금속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디귿만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그림 가가 세 가지 액체 1부터 3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25도씨에서 1부터 3을 각각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증기압력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를 1, 2, 3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에선 A부터 C의 기준 끓는 점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자
증기압력이 1기압, 즉 지금 같으면 760mm Hg가 되는 그런 온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1, 2, 3에 대해서는 증기압이 760mm Hg가 되는 온도로 비교했을 때 바로 끓는 전 비교가 되는 거죠. 1, 2, 3의 순서로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럼 요 1, 2, 3을 A, B, C에만 대응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요. 오른쪽에서 같은 증기압력 변화를 보이는데 필요한 온도 변화가 A가 일단 A, B를 비교하면 A가 더 적은 온도 변화를 가지고 증기압력은 B와 동일하게 변했으니까 일종의 기울기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면 적은 온도 변화로 증기압력 변화가 가장 커지는, 즉 기울기가 더 큰 쪽이 A 쪽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와 C에 대해서도 같은 온도 변화에 대해서, 즉 X축 변화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Y축 변화량에 해당하는 증기압력 변화가 더 큰 쪽이 B이기 때문에 A, B, C의 순서로 온도 변화에 따른 증기압력의 변화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 개형을 보면 25도씨 근처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증기압력의 변화가 가장 큰 거,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게 1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1이 A가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B, C로 대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끓는 점은 1, 2, 3에서 이미 비교가 됐던 거고 A, B, C의 순서로 커지게 되니까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A의 순서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온도 T에서 A가 반응해서 B와 C를 생성하는 반응의 열악 반응시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A가 2에 B와 C가 1로 주어진 상태고 델타 H는 Akg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과는 실린더에 A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가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T까지 가는 동안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가 커졌고 T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겠죠. 시간 T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기체의 몰 분율이 0.2라고 주어져 있고 B 기체의 부분 압력을 PATM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실린더 안과 밖에 열 출입은 없다. 조금 특이한 자료가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안과 밖에 열 출입이 없고 일단 문제에선 P하고 이 A의 부호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열인지 흡열인지 판단하는 건데 P는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처음에 A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개수는 B와 C가 1대1이기 때문에 B와 C는 몰수가 1대1이고 당연히 몰 분율도 1대1이에요. 그러면 A가 0.1을 가지고 있다면 B와 C를 합해서 0.8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몰 분율이 같아야 되니까 각각 0.4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0.4, 0.4에 얘가 0.2인 상황이고요. 그럼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을 알고 있을 때는 전체 압력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방식이 편하죠. 피스톤을 통해서 전체 압력 1기압이 유지가 되고 B의 몰 분율이 0.4이기 때문에 1 곱하기 0.4로 계산해서 P값이 0.4라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잘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피가 주어져 있는데 부피가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피에 대해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해 보면 이 부피는 P분의 nRT 형태로 들어가면서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3개죠. 압력과 몰수와 온도입니다. 근데 지금 피스톤을 통해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몰수의 경우에는 반응이 진행되는 건 맞지만 처음에 개수에 신경 쓰신 분들은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죠. A가 아무리 B와 C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전체 몰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기체 상수는 어차피 일정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부피가 커지는 이 모습은 온도에 의해서 둘은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부피가 커지고 있다는 게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온도가 높아지는 걸 이 실린더 아까 안과 밖에 열 출입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나온 열을 통해서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원에서 보통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간단하게 먼저 배우는 게 발열 반응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 반응을 하면 온도가 낮아진다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앞쪽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1번의 실험 장치들 중에서요. 여러분 시험지 넘기시면 되겠죠. 1번의 실험 장치들 중에서 4번에 있던 게 열량계였잖아요. 근데 열량계를 통해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할 때 반응열의 부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온도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반응 과정에서 밖으로 열을 방출했다고 생각하면서 발열 반응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 반응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 열량계 안과 밖에 대해서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서 온도가 변한 게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열의 출입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실린더 안과 밖에 열 출입은 없다라는 건 그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열은 그러면 반응을 통해서 방출되거나 반응 과정에서 흡수가 될 텐데 지금처럼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주려면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 진행돼서 온도가 올라가고 부피가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열 반응은 델타 H 값이 음수인 거죠. A의 부호는 음수고 P는 0.4인 거니까요. 음수와 0.4로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물 100g에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녹인 수액 가와 나의 끓는 점 오름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와 비례관계에 있는데, 몰랄 농도는 물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A와 B가 지금 녹아 있는데 이 녹아 있는 입자의 몰수에만 비례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먼저 눈에 보이고요. 가하나에서 물에 녹인 A와 B의 질량 합은 각각 10g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선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해석할 때는 끓는 점 오름이 주어져 있지만 이 끓는 점 오름은 어차피 같은 수액에서의 상황인 거니까 끓는 점 오름 상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값이고요. 이렇게 용매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용질의 몰수, 지금은 A와 B를 녹였으니까 A와 B의 몰수 합에 비례하는 게 요 20K, 25K입니다. 그냥 비율상으로는 4대 5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A와 B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전체 질량이 10g으로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비율로 주어진 걸 실제 질량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분수 형태로 바꿔보면 1분의 9인데 더해서 10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대로 10인 거니까요. 여기 그대로 표현해보면 뭐 1g, 9g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나의 상황이고, 가에서는 1.5인 거니까 분수 형태로 써주면 2대 3 비율 관계인데 2와 3을 더하면 5밖에 안 되는 거죠. 10이 되도록 2배 해주면 4g, 6g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각 이 가와 나 상황에서 A, B의 질량은 정확히 나왔고, 근데 이걸 몰수로 바꿨을 때 4대 5 비율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식은 뭐 본인이 어떤 방식의 계산이 편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면 가장 정석적인 계산은 그냥 1g당 분자수를 미지수 뭐 A, B 정도로 두고 간단하게 연립하는 거죠. 뭐 20K, 25K는 어차피 우린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요. 4대 5 정도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저는 보통 비례식을 쓸 때는 분수 형태로 쓰는 걸 편해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전체 분자수는 5대 4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에서의 분자수는 1g당 분자수를 각각 A는 A, B는 B라고 했을 때 1g, 9g인 거니까 A 플러스 9B 형태로 쓸 수 있는 거고, 1g당 분자수를 마찬가지로 A, B라고 했을 때 이 가에서는 4A 플러스 6B 형태가 됩니다. 이건 사실 화학원에서 많이 하는 계산인데 1g당 분자수라면, 즉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화학원 하면서는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화학원 하시는 분들 익숙하실 텐데 화학2에서는 자주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쓰려고 1g당 분자수를 처음부터 미지수로 잡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A와 B 사이의 관계만 필요한 거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할게요. 곱해주면 20A 플러스 30B가 되고 이 값이 4A 플러스 36B가 되면서 넘겨주면 6B가 넘겨주면 16A가 됩니다. 그럼 A와 B는 3대 8이 되는 거고 1g당 분자수가 3대 8인 거니까요. 이 3대 8로 들어갔다면 분자량은 A가 8일 때 B가 3이 되면서 A가 8일 때 B가 3. 8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방식의 풀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연립을 한다는 건 두 개의 변수가 같은 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이 바로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립의 가장 기본은 하나의 변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소거하는 건데, 그 소거한다라는 게 이렇게 두 분자의 질량합이 아니라 한쪽 분자에 대한 질량으로만 바꿔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3g 빼고 3g 넣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넘어가면서 위쪽을 10g, 아래쪽이 0g 되도록 바꿔주면 지금 3g씩 더하고 빼주면서 변화시켰을 때 4에서 5로 1 증가했잖아요. 이걸 빨리 바꿔서 여긴 3g당 1 증가인 거니까 3g당 3 증가하도록,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요. 자, 3배 해볼게요. 이 자리가 12가 되고 이 자리가 15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분자수는 3만큼 바뀌었다면 그 변화에 딱 3분의 1만큼 바꿔준 거니까 변화량도 3분의 1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10g에 해당하는 분자수를 16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고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아래쪽이 10g이 되고 위쪽이 0이 되는 느낌으로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분모 3g 늘리고 분자 3g 줄였죠. 근데 이번엔 6g 늘리고 6g 줄여야 되니까 나에서 가로올 때의 변화와 비교했을 때 그 2배에 대한 겁니다. 그럼 15에서 12로 3 변했는데 3이 아니라 이번엔 6만큼 변했다고 생각해주면 전체 분자수가 6이 되는 거니까 이 자리를 6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죠.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지금 분모 쪽이 A인 거니까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A 쪽이 3, B 쪽이 8의 비율이라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분자량은 8대 3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정석적인 방정식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센스 있는 계산을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9번은 2주기에 14에서 17쪽 원소 XY와 수소화물 가부터 라의 기준 끓는 점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2주기에 14에서 17쪽이라면 CnOF와 대응을 시켜야 되고, 가하나는 그런 CnOF 원자 하나당 분자에 수소가 들어가면서 분자를 형성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거고, 다와라는 X2 또는 Y2 형태로 들어가면서 그 CnOF 중에서 XY에 대응된 게 분자당 2개씩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기준 끓는 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를 대응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14에서 17쪽이라면 CnOF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처음에 이 분자식을 가지고 플로린은 바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게요. 지금 플로린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수소화물과 결합한다면 HF일 거예요. 즉 XY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HF 형태의 화학식을 가지면서 M이든 N이든 1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1로 들어가면 아래쪽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는 뭐 화학식으로도 C2, N2, O2가 되면서 수소를 붙일 수는 있지만 F2 형태로 붙진 않으니까요. 플로린과 수소는 둘이 단일 결합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결합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플로린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 그 다음 산소까지 제외를 시켜야 되죠. 산소는 지금 가와나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산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수소가 붙게 되면 얘는 H2O예요. 근데 물의 경우엔 기준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거 알고 있는데 가하나에 100도씨가 없기 때문에 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탄소와 질소를 가지고 XY에 대응을 시켜야 되고, 가와 나에 대해선 끓는 점 비교를 해주면 메테인 CH4와 NH3 암모니아의 비교인데, 암모니아가 수소 결합을 하면서 메테인보다는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 쪽이 암모니아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 쪽이 메테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C2, N2 형태로 집어넣고 생각을 해주면 C2로 들어가면 C2H6, N2로 들어가게 되면 3을 넣게 되면 N2H4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도 이 끓는 점으로 비교해주면 되겠죠. N2H4도 마찬가지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요. C2H6 형태로 비극성 분자가 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탄화수소보다는 끓는 점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다의 경우가 N2H4 형태로 들어갈 테고, 끓는 점이 낮은 라의 경우가 C2H6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두 가지이다. 지금 나와 다로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분자 사이에 쌍극자 쌍짜임 가와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무극성 분자인 가에는 분산력밖에 없는 거죠. 쌍짜 쌍짜임은 극성 분자에 존재하는 거고, 삼각불 형태의 극성 분자인 나에 존재하게 됩니다. 나가 가보다 크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나와 라를 각각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나와 라는 각각 수소는 동일해도 탄소와 질소로 구성 원소의 종류가 다른 거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은 그림 가는 N2와 O2 기체가 혼합된 상황이고요. 나는 가의 타이어에 CO2 8.8g을 추가로 주입한 후에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분자량이 주어지기도 했고, 이산화탄소는 워낙 분자량이 익숙하니까요. 44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도록 자료가 주어진 거죠. 지금 0.2몰 이 추가로 주입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체 상수를 좀 특이하게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0.08 atm 리터 퍼 몰켈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P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산화탄소가 0.2몰이 추가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위쪽에 압력, 부피, 온도가 주어져 있는데, 그럼 기체에서는 남은 게 몰수죠. 여기서 몰수를 구해주면 상태 방정식을 한 번에 써볼게요. N은 RT분의 PV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R은 0.08로 쓰라고 했고요. 온도는 300켈빈, 압력은 1atm에 부피는 1.2가 됩니다. 아래쪽이 24가 되고요. 1.2의 20배가 24기 때문에 N값의 경우에는 20분의 1이 되면서 0.05몰이 돼요. 그럼 여기는 0.05몰이라면 0.2몰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0.25몰이 되는 거고요. 이때 몰수로 5배가 된 상황인데, 나머지 부피와 온도는 동일하죠. 부피와 온도가 동일하다면 몰수하고 압력이 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 몰수가 5배가 되면 압력도 5배가 됩니다. P 자리에는 5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네요.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나의 타이어 속 전체 기체의 질량이 10g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질량에 대해서는 지금 8.8g이 추가가 된 거니까 여기서 내려갈 때
8.8g이 늘었죠. 그럼 10g보다 크냐 작냐의 문제는 원래 있던 기체의 질량이 1.2g보다 크냐 작냐의 문제인데, 원래 있던 기체는 질소와 산소의 혼합기체인데 둘이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몰수는 알고 있으니까 이 몰수에 곱해서 평균 분자량을 곱해서 질량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뭐 계산을 편하게 준 게 0.05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몰수에 분자량을 곱해서 질량으로 넘어갈 텐데요. 몰수는 확정이에요. 0.05로 확정이고. 근데 분자량이 지금 일종의 범위가 주어진 거잖아요. N2하고 O2의 경우에는 28부터 시작해서 32 사이에 어떤 비율로 섞여 있냐에 따라서 평균 분자량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28과 32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작은 최소값, 물론 혼합되어 있다면 28을 가질 수는 없고 28보단 커야 되죠. 마찬가지로 32보단 작아야 되는데 28로 계산했을 때가 20분의 1 또는 0.05를 곱해서 1.4g이 되고 32로 계산했을 때는 1.6g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이 사이에 있다면 정확하게 정해진 몰수에 대해서 이 값을 곱해서 나오는 질량은 1.4와 1.6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했던 건 처음 있던 기체의 질량이 1.2g보다 크냐 작냐 정도의 문제였는데 1.2g보다는 그럼 확실히 큰 거네요. 1.4에서 1.6 사이에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히 푼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8.8을 더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나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은 10.2g보다는 큰 거고요. 10.4g보다는 작다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처음에 N2와 O2가 혼합되어 있다면 혼합 비에 따라서 분자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최소값과 최대값에 해당하는 범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10.2g에서 10.4g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10g보다는 크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네요. 디귿번은 온도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해 타이어에 CO2 기체 대신에 N2 8.8g을 추가로 주입하게 되면 타이어 속 전체 기체의 압력이 P8M보다 커진다. 이산화탄소를 넣을 때와 질소 기체를 넣을 때를 비교해 보라는 건데요.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인 거니까 44로 나눠서 0.2몰이었잖아요. 근데 N2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28이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라도 이렇게 분자량이 작아지게 되면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8번 할 때 했던 계산이죠.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분자수, 즉 분자의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당연히 N2 쪽이 몰수는 더 커지게 되고요. 더 몰수가 커지게 되면 압력도 커지게 되는 거니까 PATM보다 커지는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25도씨 1ATM에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과 이와 관련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열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어요. 지금 반응식 두 개에 대해서 X와 A로 제시하고 있고 C2H6에 대해서는 구조식을 줬고요. 결합에 대해서 결합 에너지가 BCD로 제시되어 있고 C2H4의 생성 엔탈피가 YkJ/몰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로부터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자료들을 보면 A, B, CD를 활용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네요. 일단 생성 엔탈피가 C2H4에 대해서 YkJ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어떤 반응식에 대해서 반응열을 구하기 위해서 생성 엔탈피를 알고 있으면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주는 거죠. 근데 지금 H2에 대해서는 0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안정한 상태의 원소는 0이 되고 물론 아래쪽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X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C2H6의 생성 엔탈피에서요. 그냥 C2H6라고 쓸게요. 반응물 쪽을 빼줘야 되는데 수소는 0인 거니까 C2H4에 해당하는 Y만 빼주면 돼요. 이렇게 쓰고 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X 플러스 Y가 보이는 게 그러면 X 플러스 Y의 경우에는 Y를 넘겨줬다라고 생각해 주면 C2H6의 생성 엔탈피를 구해주면 될 것 같고 C2H6 기체의 생성 엔탈피는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 해당하는 흑연 그리고 수소의 경우에는 개수를 고려하면 수소 분자가 개수 3으로 들어가야겠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C2H6 기체를 만드는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생성물 1몰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 반응의 엔탈피만 하나를 구하면 그게 X 플러스 Y인 상황이네요. 근데 그걸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흑연과 탄소 원자 사이에 반응열이 주어져 있고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어요. 결합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결합을 전부 끊었다가 다시 붙여주는 형태로 정리해야 되니까요. 헬스 법칙을 적용해서 결합을 끊었다가 붙여주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흑연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로 바꿀 수는 있으니까 일단 탄소 원자로 바꿔주고 여기 결합을 다 끊어서 수소 원자로 바꿔준 상태에서
여기서 결합을 만드는 쪽으로 보면 되겠죠. 화살표 방향에 주의하면서 햇세 법칙을 적용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반응이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흑연에서 탄소 원자가 되는 건 주어진 이 반응의 역반응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개수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2A로 들어가야 되고 H2에서 H가 되는 건 결합을 다 끊는 거죠.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D인 거고요. 결합 3몰을 끊어야 되니까 3D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사실 뭐 시간이 없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D가 되는 걸 찾아 써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바로 답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바로 답이 나오는 상황이긴 했네요. 마이너스 2A와 3D의 조합으로 들어간 건 지금 5번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검산차 안에서 좀 더 확인해 보면 이제 이쪽은 결합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거죠. 결합을 만들 때 C2H6의 경우에는 구조식이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탄소-탄소 환결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결합을 끊을 때 B만큼 필요하다는 거니까 결합을 만드는 건 부호에 주의하면서 마이너스 B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CH 결합은 총 6개, 6몰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6C만큼을 만든다라고 6몰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면 부호에 주의하면서 6C 형태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6C 검산 차원에서 확인을 해봤고요. 보통은 전체가 기체 상태일 때는 결합 에너지가 주어졌을 땐 공식처럼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는 형태로 정리하게 되는데 지금 흑연이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의 정의를 이용해서 공식처럼 계산하는 건 안 됐고요. 물론 정확히 공식을 쓰는 건 사실 아니긴 하지만 햇세 법칙을 적용하긴 했는데 약간 뭐 결국 결합 에너지를 이용한 그 반응열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원자 상태로 다 결합을 끊었다가 그 상태에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흑연이 탄소 원자가 되는 건 결합 에너지의 정의에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자 상태로 이렇게 흑연에 있던 결합을 끊는다는 차원에서는 그냥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겠다. 근데 흑연의 경우에는 예외로 지금 고체지만 역반응을 생각해 보면 흑연에 있던 결합을 딱 끊어서 탄소 원자로 만드는 거니까 흑연의 결합 에너지를 마이너스 A처럼 지금은 뒤집어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A처럼 생각하면서 공식처럼 풀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흑연이 탄소 원자가 되는 건 엄밀하게는 결합 에너지의 정의에 맞는 그런 반응은 아니다. 기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 저는 잠 쉬었다가 남아있는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먼저 가설이 주어져 있네요. 약산과 기억이 섞여 있는 수액에 소량의 강염기를 첨가해도 pH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염기를 넣었을 때 pH 변화가 크지 않다. 처음에 약산이라고 했으니까 약산에 짝염기가 들어가면서 완충유액이라면 가설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전에선 아래쪽 보기를 먼저 봤겠죠. 지금 기억 자리에 약산의 짝염기나 강산의 짝염기가 들어있는데 가설이 옳다라면 약산의 짝염기가 들어가는 상황, 완충유액 상황에 대한 걸 겁니다. 자료를 보면 아세트산에 대해서 이온화 상수 Ka 값이 1,008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혼합수액 1과 2에 각각 NaOH를 1g 첨가하기 전과 후에 pH 변화를 측정한 상황이고 혼합 조건을 보면 1번 상황은 아세트산과 NaCl을 넣었고요. 2번 상황은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이 들어가는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을 넣으면서 2번이 완충유액 상황에 대한 거네요. pH 변화를 보면 그냥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즉 강산의 짝염기로 Cl 마이너스를 넣은 상황보다 약산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아세트산 이온을 넣은 2번 완충유액 상황에서 pH 변화가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 1보다 2의 pH 변화가 작으므로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는 약산의 짝염기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니은 자리에 NaOH를 첨가하기 전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정도만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세트산, 즉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둘 다 0.5몰씩 들어가면서 1대1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렇게 1대1로 들어있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그대로 Ka 값이 되는 거죠. 이온화 상수 Ka 값이 지금 2번 상황에서의 수소이온 농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5승으로 10의 -7승 보다 큰 거니까 중성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면서 산성 상황인 겁니다. 약산의 짝염기가 들어가야 되고 산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요. A와 C가 각각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반응식 둘이 주어져 있고 속도식을 보면 둘 다 1차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가는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와 C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A의 몰수만 정확히 줬네요. 나의 경우에는 가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물질의 양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하나는 A와 B의 몰수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A와 C의 몰수합인데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A와 B이거나 A와 C인데요. 초기 조건을 보면 되겠죠. 초기에 A와 C가 있었기 때문에 A와 B라고 했지만 초기 조건엔 B가 없으니까 그냥 A의 몰수가 있을 테고 나머지 한쪽이 A와 C의 몰수합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큰 쪽이 A와 C의 몰수합이 됩니다. 그럼 여기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몰이 A와 C의 몰수합이 되는 거고 앞쪽에 몰수를 넣는다라고 해주면 요 1에 해당하는 게 초기에 A와 B, 그 중에 B가 없기 때문에 A의 몰수인데 A의 몰수가 1이기 때문에요. 초기에 A가 1몰 있었고 C가 4몰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에 점이 찍힌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 해석을 해보면 요 1번 그래프를 따라가고 2번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A와 C는 서로 다른 두 반응에서 반응물의 몰수에 대한 거니까 A와 B를 쫓아갈게요. 하나의 반응에서 쫓아가면 계산이 좀 더 편할 테고 A와 B에 대해서 개수를 보면 A에서 2B로 개수가 1만큼 증가하는 반응인데 2번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요. A와 B의 합이 1에서 1.5가 됐으니까 0.5몰이 증가한 거예요.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1이 증가하는 거니까 0.5가 증가하려면 개수의 절반, 2분의 1배 반응한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A와 B에 대해서 써보면 개수의 절반만큼 반응했으니까 A는 0.5가 소모가 되면서 0.5몰이 있을 테고요. 개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B는 1몰이 생성이 되면서 1몰의 B가 있을 겁니다. 1.5가 더해서 나오는 걸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러면 C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 1번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이 1.5몰인데 A가 0.5라는 건 찾았으니까요. 1.5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머지 1몰의 경우에는 C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반감기가 나오는군요. 지금 A와 C가 둘 다 반응물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응물에 해당하는 A와 C를 쫓아가면 T만큼 지났을 때 A는 절반이 됐고 T만큼 지났을 때 C는 4분의 1이 됐으니까 위쪽에 반감기를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반응의 경우에는 T만큼 지났을 때 A의 몰수가 절반이 되면서 반감기에 도달한 거고요. 즉 반감기가 T인 거고 C의 경우에는 T만큼 지났을 때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죠.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반감기는 0.5T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1번에 해당하는 게 A와 C의 몰수합이다. 1번이 A와 C의 몰수합이 맞고요. 분해 반응의 반감기 C가 A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반감기는 A 쪽에서가 T, C 쪽에서가 0.5T인 거니까 A 쪽에서가 2배입니다. C는 A의 2분의 1배죠. 2T일 때 A와 C의 부분 압력의 B를 물었는데 어차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부분 압력의 B는 몰수 B를 생각해 주면 되고요. T만큼 지났을 때의 몰수를 알고 있고 반감기도 알고 있으니까 2T만큼 지났을 때의 몰수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 2T 상황에서의 몰수를 이쪽에 표시해 보면 한 번 더 반감기가 지난 거니까 A의 경우에는 0.25몰이 있을 테고요. C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서 4분의 1배를 해주면 마찬가지로 0.25몰의 C가 있을 겁니다. 같은 몰수인 거니까 부분 압력, 분합은 같아지게 되고 이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문제 보시면요. T도시 1ATM에서 실린더 속 물질 X의 표형 상태 1, 액체와 기체가 지금 상표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표형 상태 1과 1에서 순차적으로 조건을 달리해서 새롭게 도달한 평형 상태 2와 평형 상태 3을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나의 경우에는 이 그림이네요. 상표형 그림의 일부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3에서 X의 온도는 T2 도시라고 되어 있고요. A부터 D가 1부터 3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2와 3으로 오른 것을 묻고 있는데 지금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한 게 어차피 2와 3에 대해서 물었는데 2와 3이 그림을 보면 아직 액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평형 상태예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거고 우리가 상표형도의 일부라고 했는데 여기에 액체가 있고 여기에 기체가 있으니까 증기압력 곡선이고요. 이렇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건 이 증기압력 곡선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즉 1, 2, 3 모두가 A, B, C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고 D는 탈락이에요. D의 경우에는 지금 상표형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상표형 그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증기압력 곡선보다는 기체가 안정한 영역에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 빠져 있지만 계속 가열하다 보면 액체가 모두 기체로 바뀐 상황에서 기체만 존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는 지금 D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액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건 요 증기압력 곡선 상표형 그림상에서의 이 선 위에서 가능한 거고요. A, B, C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E의 경우에는 피스톤을 통해서 온도는 아직 모르겠지만 피스톤을 통해서 압력이 일기압인 상태에서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압력 1기압에서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건 이 선의 교점은 지금 A밖에 없기 때문에 2에 해당하는 게 A인 거고요. 비슷하게 3의 경우에는 압력이 추를 넣으면서 압력은 더 늘어나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대신 온도를 T2라고 해서 고정을 해줬죠. 온도가 T2, 그러면 이렇게 T2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마찬가지로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는 점은 C밖에 없기 때문에 C로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기는 되게 편한 문제였고, 다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A와 C로 답은 나온 상황이에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면 되는데요. 1번이 뭐냐라고 했을 땐 1번도 1ATM에서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A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살짝 이 문제에서 함정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가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열을 한 상태에서 1번에서 가열을 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온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가열을 하면 뭐 일상생활에서요. 뭐 물을 가열했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는 걸 떠올리다 보니까 가열을 통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A보다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니까 B가 아닐까, 2번이 B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될 게 가열을 하더라도 지금은 상변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잡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숨겨진 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왜 과학자들이 잡열이라고 부르면서 숨겨진 열이라고 했었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열을 가해주게 되면 그 물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이 바뀌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가열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수증기만 있을 때 수증기를 가열해서 수증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은 물질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그 물질에 열을 공급해주게 되면 그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열을 알고 있으면 이런 식 기억나시죠? Q는 하고 들어갔을 때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질량, 비열을 알고 있을 때 온도가 얼마나 변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계산은 기본적으로 그 열을 가해서 그 물질이 상태 변화라든지 아니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변화 또는 화학 반응에서는 열을 가해줬을 때 그 열이 온도 변화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바꾸는 데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액체와 기체가 평형인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림을 통해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액체 양이 점점 줄어들고 기체 양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이때 그러면 가해준 열이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를 하는 데 쓰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림도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열곡선이라고 해서 X축으로는 가해준 열이 들어가게 되고요. Y축으로는 온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음을 가열하게 되면 얼음의 온도가 얼음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는 올라가다가 0도씨에 도달하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준 열은 분명히 있는데도 온도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0도씨를 유지하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즉 얼음에서 물로 바뀌게 되고요. 물로 바뀐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온도가 올라가다가 1기압 조건이라면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열을 가해줘도 온도는 바뀌지 않고 100도씨를 유지하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다시 다 수증기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체에서 시작해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열은 분명히 가해지고 있지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게 상변화와 관련된 구간들이고 A에서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구간이 A에서 B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A점에 계속 있는 가운데 온도 압력이 바뀌지 않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데 열을 사용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답을 내는 건 되게 편했는데 뭐 나중에 돌아와서 보셨을 때는 1번, 2번이 둘 다 A라고 했을 때 가열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 문제 보시면요. NO2가 반응해서 N2O4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림 가와 나는 두 강철 용기에 NO2, N2O4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에서는 정반응이 진행됐다고 되어 있고 나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서 온도 T에서 가 하나는 각각 평형 상태 1과 2에 도달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 정반응 그리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다는 걸 통해서 기억에서는 반응 지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가에서의 Q가 있을 테고 나에서의 Q가 있을 테고 K가 있을 텐데 가에서는 정반응이 진행됐다는 건 평형상수보다 반응 지수가 작다는 얘기고요. 나에서는 역반응이 진행되려면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크다는 얘기니까 가에서의 반응지수와 나에서의 반응지수가 가운데 평형상수를 두고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나 쪽에서가 큰 겁니다.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디귿번은 N2O4의 몰 분율, 그리고 디귿번도 비슷한 거네요. 전체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1과 2를 비교하라는 건데
지금 평형 상태에 대한 뭔가 조건을 주지 않고 또 평형 상수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를 비교하라고 하니까 좀 물음표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분석을 했던 게요. 지금 NO2하고 N2O4가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둘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정량적으로 비교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통 몰아놓고 풀게 되는데, 지금은 질량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요. N2O4를 전부 NO2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면, 즉 이 Xg을 전부 NO2로 바꿨다면 NO2가 초기에 2Xg 그리고 N2O4는 없는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해도 어차피 동일한 평형 1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는 제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공을 여기에 두던 어차피 평형 상태라는 게 주어진 반응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인 건데 다 여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게 처음에 반응물만 놓고 오면 정반응을 통해서, 뭐 생성물만 있을 때는 역반응을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있는 건 뭐 이런 자리들일 텐데, 어디에서 시작해도 어차피 평형 상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좀 해석이 안 될 때는 한쪽으로 몰아놓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 쪽으로 몰아도 되고 생성물 쪽으로 몰아도 됩니다. 저는 반응물 쪽으로 몰았는데 뭐 생성물 쪽으로 몰아놓고 시작한다라고 해도 결과는 동일해져요. 어쨌든 지금은 NO2 쪽으로 몬다라고 했을 때는 NO2가 2Xg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3Xg을 마찬가지로 NO2만 있는 상태로 바꿔주면 NO2 4Xg으로 시작한 건데, 여기서 이제 빠르게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초기 조건이 NO2 2Xg, NO2 4Xg으로 질량으로 2배이자 몰수로 2배인 상황인데, 평형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뭐 평형 상수도 그렇고 반응 지수도 그렇지만 평형에서 중요한 건 몰수가 아니라 농도잖아요. 오른쪽에서 NO2의 초기 몰수가 2배지만 부피를 보면 V리터, 2V리터가 되면서 부피도 2배인 상황입니다. 즉 초기 농도는 가쪽과 나쪽에서 NO2의 초기 농도가 동일한 거예요. 즉 같은 초기 농도로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반응 조건도 같죠?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 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평형 농도도 동일해집니다. 우리가 뭐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상태 또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 다 마찬가지인데, 초기 조건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요, 이렇게 몰수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초기 조건은 평형, 그러니까 농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의 농도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평형 농도도 동일하게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가와나를 비교하면 나쪽에서가 몰수가 초기 몰수가 2배지만 부피가 2배가 되면서 농도는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끝까지 반응을 진행했다. 그럼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도 다 동일해집니다. 다만 농도는 동일하더라도 끝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피는 오른쪽이 2배이기 때문에 평형에서의 몰수는 나쪽에서가 다 2배인 거죠. 지금 보기 니은 디귿만 나왔지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뭐 농도가 아니라 몰수로 붙든 압력으로 붙든 어떤 거로 붙든 1과 1을 잘 비교할 수 있고요. 정확히는 농도가 동일해지면서 몰수는 오른쪽이 다 2배인 상황에서 평형에 도달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니은에서 붙는 N2O4의 몰 분율은 어차피 가에서든 나에서든 전체적인 농도는 동일하고 몰수로는 NO2도 2배 차이, N2O4도 2배 차이가 되면서 몰수 비가 동일한 거예요. 몰 분율 자체는 몰수로 나타낸 비율 관계인 거니까 몰 분율은 1에서와 2에서가 같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전체 기체의 압력 1에서와 2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압력의 경우에는 V분의 nRT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기체는 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는 이 압력 개념이 농도 개념입니다. 부피당 몰수가 몰농도인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의 평형 농도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농도가 동일하면 압력도 동일해지는 거예요. 문제에선 전체 기체의 압력이 1에서와 2에서가 같냐라고 물어봤지만 전체 기체의 압력만 같은 게 아니라 NO2의 부분 압력은 가와 나에서 동일한 거고요. N2O4의 부분 압력도 가와 나에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압력만 같은 게 아니라 NO2는 NO2끼리, N2O4는 N2O4끼리 같은 상황이고 전체 압력은 당연히 같아졌겠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거고요. 그럼 같지 않은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언급했듯이 몰수는 NO2의 몰수끼리 비교하면 나에서가 2배고요. 마찬가지로 N2O4의 몰수도 나에서가 2배인 겁니다.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물으실 수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보기로만 제시한 사항으로 보시고 복습할 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보시면요. 그림은 A수의 가부터 다의 퍼센트 농도를 용질 A의 질량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의 경우에는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한 수액이라고 되어 있고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수액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퍼센트 농도를 비례상수 X를 이용해서 1대2 대 3이라고 줬는데 들어간 용질의 질량이 1대2 대 3이네요.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는 게 용액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이 될 텐데
A의 질량이 1대 2 대 3일 때 퍼센트 농도도 1대 2 대 3이 됐다는 건 용액 질량은 가나다에서 다 동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을 놓고 보면 뭐 여기도 W, 여기도 W, 여기 W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만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A의 질량 지금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해 주면요. 여기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그럼 분모가 동일해야지만 분자가 1대 2 대 3일 때 이 퍼센트 농도가 그대로 1대 2 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액 질량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뭐 실전에서는 어차피 묻는 것들이 다 비율 관계인 거니까요. 그렇게 동일한 용액 질량을 만약에 100g이라고 두면 뭐 Ag, 2Ag, 3Ag이 그대로 X, 2X, 3X%가 되는 거니까 뭐 A와 X를 같다라고 두면서 W는 100이라고 두고 계산을 하셨어도 돼요. 저는 그래도 해설을 해야 되니까 문자는 남겨두고 한번 해볼게요. 기억번에 나와 다의 몰랄 농도 B가 2대 3이냐라고 물었는데 나와 다에서 퍼센트 농도는 2대 3인데 몰랄 농도도 2대 3이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몰랄 농도의 경우에는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분모에는 질량이 들어가는데 용매의 질량이 들어가고 분자 쪽에는 몰수가 들어가는데 용질의 몰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나와 다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용질의 몰수, 즉 A의 몰수는 A의 질량이 2대 3이면 A의 몰수도 2대 3이에요. 근데 분자 쪽이 2대 3인데 전체 몰랄 농도가 2대 3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분모에 들어가는 용매의 질량이 일정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용매의 질량은 용액 질량은 같지만 용매 질량은 나에서는 W-2A, 다에서는 W-3A인 거니까 용매 질량이 나와 다에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용질 몰수는 2대 3이 맞지만 분모는 같은 값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몰랄 농도가 2대 3이 될 수는 없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ppm 농도가 라가 가의 2배이다. 라의 경우에는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한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와 다를 일단 혼합했다라고 해주면 전체 질량 EW에 A의 질량은 4A가 되면서 뭐 당연하지만 약분시켰을 때요. W분의 2A 형태로 전체 질량 중에서 A의 질량이 나하고 동일해지면서 지금 X%, 3X%인데 용액 질량이 같으니까 사실 1대1로 섞은 거거든요.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용액 질량이기 때문에 용액 질량을 기준으로 혼합 용액의 농도를 구할 때 내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익숙하신 분은 가와 다를 전체 용액 질량이 1대1이라는 걸 봤을 때 뭐 X와 3X를 1대1로 내분하는 뭐 평균값에 해당하는 2X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테고 아니면 정석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해도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하게 되면 용액의 농도 자체는 나하고 동일해집니다. 지금은 ppm 농도를 물었는데요. 사실 퍼센트 농도는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고 ppm 농도는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곱하기 10의 6승을 해준다 뿐이지 앞쪽에 붙는 게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라는 건 동일한 거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로 몇 배다라는 게 나오면 그게 ppm 농도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의 경우에는 X% 수액이었고 라의 경우에는 2X% 수액이 되면서 퍼센트 농도로 2배인 건데 그럼 ppm 농도로도 자연스럽게 2배가 됩니다. ppm과 퍼센트는 비율 관계는 어차피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거기에 100을 곱할 거냐 아니면 10의 6승을 곱할 거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비율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A의 몰 분율 나에서와 라에서가 같냐라고 물었는데 나도 2X% 수액이고 라도 2X% 수액이 되면서 둘은 양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몰 분율이라는 게 비율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나와 비교했을 때 라의 경우에는 전체 용액 질량도 2배, A의 질량도 2배가 되면서 물이든 A든 전체적으로 몰수가 2배, 질량이 2배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비율 관계는 동일한 거니까 같은 농도의 용액인데 그냥 양만 다른 거죠. 비율 관계는 동일하다. 즉 나에서와 라에서가 A의 몰 분율은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몰 분율만 같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농도들 어떤 걸 물어봐도 농도는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다 나에서와 라에서가 같은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몰 분율이라고 하지 않고 A의 몰랄 농도는 나에서와 라에서가 같다. 그래도 맞는 거고요. A의 몰 농도가 나에서와 라에서가 같다. 그래도 맞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의 마지막 남아있는 뇌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 A가 2B가 되는 반응이고 1차 반응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가는 강철 용기 1과 2의 초기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와 B의 질량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주어진 게 1번에서 T일 때
A의 질량이 3분의 xg이라고 줬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1번에서 t 위치는 이 자리에 해당하는데 다행히 y축 자료가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비율 관계를 준 거기 때문에 A의 질량만 준 것처럼 보여도 B의 질량이 6배라는 걸 이용하면 B의 질량까지 준 거죠. 정확히는 A의 질량을 지금 3분의 xg이라고 해주면 이거의 6배인 거니까 B의 질량은 2xg으로 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2번 실험 기준으로 ET에서 A의 몰 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질량 자료 위주로 주어져 있는데 E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A의 몰 분율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응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A와 B의 분자량비가 나오는 거죠. 질량 보존에 의하면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을 놓고 봤을 때 B의 분자량을 1이라고 해주면 전체 질량 맞추기 위해서 A의 분자량이 2가 되는 상황이고요. 분자량비를 알고 있으니까 ET에서 A와 B의 질량비만 알아내면 몰수비가 나오고 몰 분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럼 질량 B가 필요한데 지금은 질량이 W와 X 두 가지 변수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변수를 먼저 통일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작해주면 되겠네요. 1번 실험 기준으로 해서 3분의 x와 2x로 표현되면서 A와 B의 질량을 x로 나타내는데 그럼 전체 질량이 3분의 7x가 되는 거죠. 근데 질량 보존에 의해서 초기에도 전체 질량이 3분의 7x가 나와야 되고 3분의 7x가 나오려면 이 4w에 해당하는 게 3분의 4x g이어야지만 둘을 더해서 3분의 7x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w와 x 사이의 관계가 나온 거죠. 4 약분시키고 생각해 보면 w g이 3분의 x g이고요. w가 3분의 x인 거니까 여기에 3w가 xg으로 정리가 되고 그럼 2번에서는 전체 질량이 3xg인데 우린 문제에서 묻는 게 2번인 거니까 2번 실험으로 넘어가야 되죠. 요 2번 실험에서 이 자리도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분수 형태로 분자 분모가 2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질량으로 2배 차이 그리고 전체는 3x인 거니까 x와 2x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분모의 A의 질량이 xg이 되고 분자의 B의 질량이 2xg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반감기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 1차 반응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일정한 상황인데 2번 실험 기준으로 초기에 2xg에서 시작해서 질량이 이렇게 xg으로 절반이 되는 상황이라면 A의 몰수도 절반이 된 거고요. 2번 실험에서는 그러면 T만큼 흘렀을 때 A의 농도가 절반이 되면서 반감기에 도달한 거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ET라면 반감기만큼 시간이 한 번 더 흐른 거니까 여기에 표시한다면 A의 질량이 0.5xg으로 줄어들게 되고 B의 질량은 0.5xg이 늘어나면서 2.5xg 상황이 될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ET에서의 상황이고요. 앞에서 정리했듯이 질량비 그리고 분자량비가 있으면 몰수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쪽에 정리해보면 A와 B에 대해서 지금 분모 쪽이 A의 질량이었죠. 질량으로는 1대 5고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비가 되는 거죠. 분자량으로는 2대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보면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는 1대 10의 형태가 됩니다. A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서 A의 몰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11분의 1로 정리가 되죠. 11분의 1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요. 기체 반응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1 ATM이 760mm HG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화학 반응식을 보면 개수가 A의 개수만 빠져 있네요. 아래쪽은 BC의 개수를 고려하면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으로 좀 특별한 반응입니다.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온도 T에서 시작을 했고요.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 A 기체부터 C 기체를 넣고 각각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측정한 수은 기둥의 높이 차가 그림과 같이 380mm라고 주어져 있어요. 380mm이자 지금 압력이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0.5atm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둘 다 눌렀을 때 이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는 압력 차이가 되는 건데 일단 왼쪽이 압력이 큰 거고 0.5atm 큰 상황입니다. 그럼 2atm인 거니까 0.5atm 차이로 C의 압력은 1.5atm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둘 다 누르는데 일단 높이가 오른쪽이 높아진 걸로 봐서 왼쪽이 더 강하게 누른 거고 높이 차이가 압력 차이 0.5atm 차이가 나도록 정리해 준 거예요. 꼭지 1을 열어서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측정한 H1과 H2의 차이가 0이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꼭지를 열고 A와 B를 반응시킨 거고요. 이때 A가 모두 소모됐다라는 중요한 조건을 줬고 높이 차이가 없어졌다는 건 압력이 같아지는 건데 뭐 여기는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럼 꼭지를 열고 나서 반응 후에 전체 압력이 1.5atm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1.5atm으로 반응 후에는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압력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풀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온도가 일정하니까 PV를 몰수처럼 생각하면서 접근하셨어도 되고요. 아니면 꼭지를 열어놓고 나면 부피가 EV로 온도뿐만 아니라 부피까지도 고정된 상태에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압력이 몰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서 압력으로 양론 계산, 양적 관계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압력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꼭지를 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위쪽에 표현을 해볼까요? A의 경우에는 부피가 2배가 되면서 1.5가 되고요. B의 경우에는 1atm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A의 경우에는 모두 소모됐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럼 A는 모두 소모된 상황이라면 일종의 우리가 뭐 화학원에선 가리고 풀기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A 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A는 없어질 거니까 끝나고 나서 1.5atm이 되려면 B와 D의 합으로 1.5atm이 돼야 되고요. 그럼 B와 D만 놓고 보면, 즉 A를 가리고 생각해 보면 1에서 2로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1만큼 증가하는 건데 지금은 1에서 1.5로 0.5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개수의 절반만큼 반응한 겁니다. 그럼 B의 경우에는 0.5 반응한 거고요. D의 경우엔 개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이 생성되면서 여기서 확인해주면 되겠죠. A는 모두 소모되면서 B가 0.5, D가 1이 있으니까 전체 1.5atm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개수는 나온 거네요. 지금 반응할 때의 상황을 보면 1.5 대 0.5 대 1로 3대 1 대 2로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X의 개수, 그러니까 A의 개수이자 X 자리가 3이라는 걸 알아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끝이 났고, 그 다음 꼭지 2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아래쪽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건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 전체 몰수의 총합은 꼭지를 열고 나서 반응이 진행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꼭지 2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측정한 H1과 H2의 차이가 76mm이자 0.1atm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이쪽은 1.5atm으로 고정인 거니까요. 이 오른쪽에 꼭지를 열고 나서 반응이 끝났을 때의 상황에서 지금은 절대값인 거니까 0.1atm 차이가 나려면 1.4atm일 수도 있고 또는 1.6atm이 될 수도 있죠. 어느 쪽이 이 그림처럼 수은기둥의 높이가 어느 쪽이 높은지를 알려주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로 경우의 수가 생긴 거고, 다만 여기서는 둘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게 반응식이 특이한 상황이었죠. 지금 B와 C가 2로 바뀌는 반응을 해도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사실 콕을 열고 나서 두 기체가 반응하기 전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의 압력이 있었을 텐데 그 압력이 반응 과정에서 어차피 몰수가 안 바뀌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즉 1.4냐 1.6이냐의 문제에서 정확히는 이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건 반응이 완전히 끝난 후의 압력이지만 콕을 열고 나서 반응을 하기 전 초기 압력도 어차피 최종 반응 후의 압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초기 압력을 찾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때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셨을 텐데 1.5atm과 2atm을 섞는 거잖아요. 제가 기체에서는 앞쪽에서 잠깐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체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보면 압력의 경우에는 V분의 N RT가 되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본 거예요. 이때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라면 R도 어차피 기체 상수로 일정한 거니까요. 기체에서는 압력의 의미가 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화학원 하면서는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농도, 뭐 설탕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10% 설탕물이 있는데 이 10% 설탕물과 다른 설탕물을 섞었다. 근데 농도가 10%로 유지가 되려면 뭐 당연히 10% 설탕물을 섞어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농도, 원래 비율과 같은 비율을 갖는 애를 섞어야지만 그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 설탕물에 더 고농도 용액을 섞었다면 당연히 농도는 진해지는 쪽으로, 10% 설탕물에 10%보다 작은 저농도 용액을 섞었다면 농도가 묽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얘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수식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압력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요. C가 1.5atm인데 콕을 열어서 두 기체가 그냥 섞인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콕을 열었을 때 전체 압력이 1.5atm으로 콕을 열기 전과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이쪽도 1.5atm이겠죠. 지금은 압력을 그냥 사실 기체에서 압력은 농도, 온도가 일정할 때는 농도 개념이기 때문에 농도처럼 생각해 보시면 처음 압력을 콕을 열어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 섞이는 애도 1.5atm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실에서 교실이 1atm인데 교실 창문을 연다라고 해서 압력이 바뀌지 않잖아요. 계속 1atm 유지가 되는 건 교실도 1atm, 창문 밖도 1atm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창문 밖이 압력이 높거나 창문 밖이 압력이 1atm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같은 압력이라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1.5라면 여기도 1.5라면 열었을 때 안 바뀔 텐데 1.5보다 작거나 큰 상황이라면 열었을 때 꼭지를 열었을 때 전체 압력이 바뀔 테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아이템이면 꼭지를 열었을 때 C 입장에서 또는 왼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보다 더 높은 압력과 섞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1.5atm보다 커집니다. 같은 이유로 오른쪽 비기체 입장에선 2atm이죠. 꼭지를 열었을 때 여기도 2atm이라면 유지가 되겠지만 이번엔 여기가 1.5atm, 2atm보다 작은 것과 섞이기 때문에 2atm보다 작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전체 압력은 보나마나 여기 부피와 무관하게 1.5와 2 사이가 됩니다. 그럼 이때 부피가 결정을 하는 건 뭐냐면 1.5와 2 사이에 어디로 갈 거냐, 이 정도는 결정하겠죠. 뭐 이것도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반반 섞이는 상황이라면, 즉 부피가 같은 상황이라면 1.5와 2 사이에 딱 중간으로 가겠지만 뭐 지금 그림만 봐도 왼쪽이 좀 더 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뭐 내분으로 평균값 구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피비가 몇 대 몇이라는 게 나오면 많은 쪽에 가까운 값으로 평균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와 2를 섞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1.5와 2 사이의 압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4가 바로 탈락이고 1.6atm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뭐 1.4와 1.6을 두고 계산을 해서 둘 중에 모순이 나오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요런 정도의 뭐 직관적인 해석은 여러분 연습하면 금방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꼭지를 열어서 두 기체가 그냥 반응 없이 혼합되는 상황에서 전체 압력을 생각했을 때는 양쪽 기체의 압력이 정해지면 그 사이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그 사이에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는 부피의 비율이 나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평균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평균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내분 B가 나오게 되면 항상 많은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수식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도 1.5와 2 사이에 1.6이라면 1.5에 가깝죠? 즉 이쪽이 부피가 컸던 건데 0.1 차이, 여긴 0.4 차이인 거니까 1대 4 내분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부피 B는 4대 1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냥 섞였을 때 몰수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PV 값이 고정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지금 V 떼고 생각하면 1.5와 2와 수직적으로 접근하면요. V를 1로 두고 생각하면 B의 PV 값이자 몰수는 2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 압력은 1.6인 거니까 1.6에 Y 플러스 1로 계산해서 여기서 Y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뭐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0.1Y는 하고 들어갔을 때 1이 1.5y 넘어가면 맞죠. 0.1y라고 넘어갔을 때 0.4가 되면서 y가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안 했던 계산을 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y를 4를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1.6을 보면서 바로 직관적으로 4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4V로 들어가야지만 꼭지를 열었을 때 초기 압력이 1.6atm을 만족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물론 초기 압력이고 이 상태에서 반응을 하겠지만 어차피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전체 압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문제에서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x는 2가 아니라 3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y는 4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은 다과정 후에 2의 부분 압력이 5분의 1atm, 0.2atm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2의 부분 압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꼭지를 열고 나면 부피는 어차피 5V로 일정한 상황인 거니까요. 꼭지를 열고 그냥 압력으로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 꼭지를 열면 B와 C에 대해서는 V를 1로 두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몰수로는 PV 값을 몰수처럼 생각했을 때 6과 2인 거니까 1대1로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2를 찾으려면 한 개 반응물이 필요한데 B와 C 중에서 적은 쪽이 B예요. 그래서 뭐 둘 다 계산해도 되지만 저는 B만 생각해 보면 꼭지를 열면 부피가 5V 상황에서 부피가 5배가 되니까 압력은 5분의 1로 줄겠죠. 그럼 B의 압력은 0.4atm이 되고요. 이 0.4atm에서 C는 그것보다 많은 거니까 B가 한 개 반응물로 0.4atm만큼 반응하는 거고 개수를 고려하면 2배 생성이 돼야 되니까 E는 0.8atm만큼 생성이 되는 겁니다. 뭐 앞에서의 계산도 그렇지만 꼭지를 열고 나면 부피가 고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와 부피가 고정일 때는 압력으로 양적인 계산을 할 수 있죠. 제가 그 방식을 택한 거고요. PV를 이용한 계산도 익숙하신 분들은 PV를 이용한 계산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E는 0.8atm이 되면서 5분의 1atm이 아니라 5분의 4atm 또는 0.8atm으로 들어가야 돼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만 맞는 보기가 되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약염기 B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 KB를 나타내고 있고요. 혼합수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혼합전 수행액의 부피가 제시되어 있고 일부는 농도도 주고 있으니까요.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밀리몰 단위의 몰수가 되겠죠. 저는 부피 위쪽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위쪽에 몰수를 넣으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좀 정리해보면 0.1몰 농도짜리는 3과 6과 6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0.05몰 농도, 20분의 1몰 농도인 거니까 20분의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또는 20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면 2가 되고 5가 되고 9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자료는 일단 이 첫 번째 자료는 약염기의 반응은 결국 약염기나 약산의 반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이 약염기가 처음에 3mm몰 있었으니까 3mm몰을 둘이 나눠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분수 형태의 자료인 거니까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1대 5의 비율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1과 5라고 하면 더해서 6. 근데 지금은 더해서 3을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1배에서 0.5mm몰과, 지금 농도 비이지만 저는 몰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수액에서는 몰수비가 그대로 농도비죠. 농도비로 5배이면 몰수로도 5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3을 1대5로 나눠 갖는 건 0.5와 2.5로 나눠 갖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약염기 B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BH 플러스로 0.5만큼 바뀐 거니까요. 약염기가 BH 플러스인 짝산으로 바뀌려면 강산이 들어가서 반응을 해야 되죠. HCl이 0.5만큼 반응했다는 거고, HCl은 2만큼 들어가는데 왜 0.5만 반응한 거냐? 지금 NaOH랑 같이 들어가면서 사실 둘이 먼저 반응을 하고요. 강산 강염기가 반응하고 남은 게 0.5였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즉, 이 자리가 1.5가 들어가야지만 둘이 1.5만큼 반응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물이 되는 거고요. 남은 H 플러스, 남은 강산 0.5가 요 약염기 B와 반응해서 원래 전체가 3이었는데 0.5만큼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찾아지면서 X를 구한 거래요. 지금 여기도 20분의 1인 거니까 이 X도 HCl과 마찬가지로 0.05몰 농도 상황이 되고요. 이 자리도 그러면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채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B가 주어져 있는데, 이 자료는 화학원에서는 워낙 자주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화학원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찾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pOH와 pH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P스케일로 pOH, pH처럼 생각해주면 pH와 pOH는 더해서 25도씨 기준으로 14인 거죠. 그럼 더해서 14가 되기 위해서는 중성이라면 둘 다 7인 거고요. 더해서 14로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중성에서 7을 기준으로 한쪽이 n만큼 커지면 한쪽은 n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7을 기준으로요. 한쪽이 플러스 n이면 다른 쪽은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농도로 100배 차이가 난다. 그럼 둘이 P스케일로는 로그를 취하는 거니까 2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둘 다 7이면은 차이가 없는 거고. 근데 지금 100만큼이면 2만큼 차이를 벌리는 건데, 둘이 이만큼 차이가 나려면 7을 기준으로 한쪽은 1 커지고 한쪽은 1 작아진 상황. 7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니까 pH와 pOH가 6과 8이 돼요. 그 중에서 100이라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큰 거니까 염기성 쪽이죠. 그래서 정확히는 pH가 8인 거고 pOH가 6인 겁니다. 저는 말로 설명하니까 좀 길었던 거지, 사실은 이게 10의 거듭 제곱 형태로 몇이라고 딱 나오게 되면, 그냥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10의 5승이다. 그럼 5 차이가 나려면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한쪽은 7 플러스 2.5, 한쪽은 7 마이너스 2.5인데, 이게 10의 5승이냐 10의 마이너스 5승이냐에 따라서 액성이 결정이 될 테고, 그 액성에 따라서 pH, pOH는 바로바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pH가 8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정석적인 계산은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수소이온 농도하고 산화이온 농도는 KW 값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H 플러스를 쓸게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을 곱한다라고 해주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즉 10의 마이너스 14승을 곱해주게 되면 H 플러스 농도가 없어지면서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서 암산으로 검산 정도 해보면 100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10의 마이너스 14승을 곱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12승이 OH 마이너스의 제곱이에요. 그럼 수산화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면서 pOH는 6, pH는 8,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pH가 8이라고 나온 건데,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2하고 5인 거니까 반응하고 나면 3이 남죠. 그럼 6에서 HCl이 3만큼 남았으니까 약염기에 강산을 3만큼 넣어서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면 정확한 몰수로는 3mm몰, 3mm몰 상황이 되면서 요 값이 1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여기에 빈칸을 찾으라면 1이 되고, 1이라는 건 지금 약염기와 약염기의 짝산이 1대1로 존재하는 완충력의 상황이라는 거고요. 약염기와 약염기의 짝산 또는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이렇게 1대1일 때는
pH가 그대로 pKa가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대로 pKa가 되고, 그럼 pKb는 6이 되면서 kb 값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묻는 것들 정리하면서 해볼까요? x는 0.1이 아니라 0.05예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kb 값은 역시 물었네요. 여기서 pH가 pKa였고, kb 값은 pKb가 6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다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다에서 pH가 5보다 작냐라고 묻고 있네요.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계산해 보면 3과 9를 먼저 계산시키고 나면 HCl, 즉 강산이 6이 남아요. 그러면 약염기 6에 강산 6을 넣은 거니까 일종의 중화점, 당량점에 도달하면서 BH 플러스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약산 수용액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BH 플러스가 얼마나 있냐라고 했을 때 6mm이 있는데 부피는 지금 다 더해주면 300ml 상황이기 때문에 50분의 1몰 농도로 들어있는 상태네요. 약산의 초기 농도를 알고 있을 때 pH를 구하려면 약산의 초기 농도와 Ka 값을 이용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구해주면 되죠. 공식은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루트에 C 곱하기 Ka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초기 농도는 50분의 1이자 100분의 2인 거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이 값을 10의 마이너스 5승과 비교하라는 얘기죠. pH 5와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과 비교하라는 건데 이 부분만 가지고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니까요. 앞쪽에 루트 2가 붙을 것까지 고려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이 되는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보다 커진 거죠. 그럼 pH는 5를 기준으로 작아져야지 맞는 거네요. pH가 5보다 작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20번 문항 보시면요. SO3가 반응해서 SO2 그리고 O2를 생성하는 반응의 열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주어져 있고요. 흡열 반응이라는 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가완하는 T1 켈빈에서 강철 용기와 실린더에 SO3 2몰을 각각 넣고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평형 상태를 준 거네요. 단은 피스톤을 추 위에 올리고 압력만 바꾼 게 아니라 온도도 바꿨군요. 온도까지 T2로 변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이때 X로 표현된 또는 카이로 표현된 지금 몰 분율이 있고 SO3의 부분 압력을 제시하고 있네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지금 부피를 V1, V2로 가와 나에 대해서 줬는데 V1과 V2의 크기 비교 그리고 온도는 T1과 T2라고 줬는데 T1과 T2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기들을 보면 부피는 3배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될 것 같고 온도는 그냥 T1에서 T2로 갈 때 온도가 올라간 거냐 낮아진 거냐 정도만 판단을 해주면 되네요. 초기에 SO3만 2몰을 넣은 상태에서 반응식의 개수를 보면 확정적인 건 SO2, O2는 이 반응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거니까 2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 분율도 비율인 거니까 초기 몰수에 맞춰서 정리하는 건 나중에 하고요. 처음에 비율 관계만 먼저 따진다라고 해보면 SO3가 전체 중에 절반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SO2, O2는 2대1로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2대1로 요 세 화합물을 순서대로 쓴다라고 했을 때 SO2와 O2가 몰수비로 2대1인 건 확실하고요. SO3는 전체 중에 절반이 SO3인 거니까 지금 전체 중에 나머지 절반이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이 3인 거니까 SO3가 그러면 3의 비율로 있어야 됩니다. 즉 3대 2대 1로 있어야지만 개수 2대 1 만족하면서 전체 중에서 SO3가 절반인 것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린 이 자료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은 없이 초기엔 SO3만 넣었을 때를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역반응시키면 개수대로 반응하는 거니까 이만큼 늘어나면서 5가 될 텐데 우리가 초기에 얼마나 넣었냐면 2몰을 넣은 상황인 거니까 이게 정확한 몰수로는 2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파란색 상대값 기준으로 정확한 실제 몰수로 넘어가려면 0.4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0.4배에서 정리해주면 가에서의 정확한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순서대로 0.4배 해줬다라고 해주면 0.4배에서 1.2몰, 0.8몰, 0.4몰이 됩니다. 그러면 가의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정확한 몰수를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도 해볼게요. 전체 압력이 1기압일 때 부분 압력을 줬는데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이 부분 압력인 거니까 앞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SO3의 몰 분율이 0.4인 겁니다. 그럼 얘도 처음엔 비율 관계만 찾아보면 얘네 둘이 2대 1인 거 확정이고 다만 이번에는 SO3가 몰 분율이 0.4면 나머지를 합한 건 0.6이에요.
아까는 0.5였으니까 반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이 자리를 잠깐 빈칸으로 뒀을 때 얘하고 얘네 둘의 합은 0.4와 0.6인 거니까 2대 3입니다. 2대 3, 마침 3인 거니까 여기가 2라는 거고요.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얘네들이 없을 때, 즉 SO3만 처음 있는 상황으로 바꿔오면 이번엔 4가 되고 4가 이번엔 2몰, 둘 다 처음에 2몰로 시작했으니까요. 보라색으로 표현한 상대값을 실제 몰수로 바꿔주려면 2분의 1배, 0.5배만 해주면 됩니다. 0.5배에서 정확한 몰수를 써주면 1몰, 1몰, 0.5몰이네요. 그럼 둘 다 평형 상태인 거니까 몰수 나왔고, 그러면 평형상수가 같다는 걸 이용하면 부피에 대한 비율이 나오겠네요. 그럼 몰수가 있고 부피가 있을 때 평형상수 계산하는 거 많이 했었죠? 일단 몰수로 평형상수 계산하듯이 해주고요. 부피에 대해서는 지금 반응물 쪽의 기체분자수가 2고 생성물 쪽의 기체분자수가 3인 거니까 부피가 분모 쪽으로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가해서 그러면 몰수로 먼저 계산을 해보면 몰수로 계산할 때도 개수 같은 것들은 묶어서 그냥 비율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3대 2인 거니까 그거 제곱했다라고 생각해주면 9분의 4가 먼저 나오고요. 몰수 O2의 몰수 정확히 0.3몰이자 5분의 2는 써주고 부피 하나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V1이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준 게 일단 몰수로 먼저 계산해 주고 부피 자리만 잡아준 거고요. 나에서의 평형상수를 써보면 같은 방식으로 몰수로 계산한다면 1은 빼고 0.5, 2분의 1만 잘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부피가 분모로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V2가 분모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지금은 약분할 것도 없네요. 그냥 그대로 V1분의 V2는 하고 정리해보면요. V1과 V2에 대한 비율이 45가 넘어가게 되고 2와 8을 곱해주면 16이 되면서 V1과 V2는 16대 45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해결한 거죠. 16을 3배하면 48, V2보다 커지기 때문에 3V1이 V2보다 크다로 들어가야 돼요. 3V1이 V2보다 크다. 4번과 5번 중에서 답을 골라줘야 되고요. 온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온도와 압력을 바꿨는데 르샤틀레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정반응이 일어나는지 역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SO3의 부분 압력이 0.4 아이템입니다.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게요. 여기서 부분 압력 0.4를 그대로 몰 분율로 봤던 건 전체 압력 1아이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이잖아요. 근데 전체 압력 1인 거니까 부분 압력이자 이게 몰 분율이었는데 추를 올려서 전체 압력이 커졌죠. 그런데도 부분 압력이 0.4라는 건 SO3의 몰 분율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감소했다는 겁니다. SO3의 몰 분율이 감소하려면 지금 정반응을 진행했을 때 전체 몰수는 커지고 SO3의 몰수는 감소하면서 SO3의 몰 분율은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SO3의 몰 분율이 감소하는 건 정반응이 진행됐다는 거고 그러면 넘어가면서 여기서 정반응이 진행된 건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어차피 온도의 대소가 필요한 거지 양적인 계산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물론 전체 압력을 알지 못해서 양적인 계산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냥 대소 관계만 판단한 거고요.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됐다는 걸 알아내고 나면 원래라면 이렇게 둘을 바꿨기 때문에 바로 르샤틀레 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온도 변화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요. 기체 분자수 변화를 봤을 때 우리가 압력을 높여서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이 압력 변화에 의한 르샤틀레 원리를 적용했다면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작아졌다? 그럼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역반응으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력 변화만 고려하면 역반응 쪽으로 진행하려는 게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정반응을 진행했다는 건 이 수치를 통해서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이 압력 변화에 의해서 역반응을 하려고 했다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는 정반응을 하려고 했던 거고 둘 중에서는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이 더 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온도 변화에 의해서 정반응을 하려면 지금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르샤틀레 원리에 의하면 평형에서 온도를 높였을 때 흡열 반응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정반응이자 온도 변화에 의해서 흡열 반응 쪽으로 가려면 온도를 높인 겁니다. 만약에 온도를 낮췄으면 온도로도 역반응, 압력으로도 역반응, 무조건 역반응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정반응을 했다는 건 압력 변화를 뒤집었다는 얘기니까 온도 변화에 의해서 정반응을 한 게 이 영향보다는 더 컸다라고 해석하면서 온도를 높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1보다 T2가 더 높은 온도인 거니까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요 해석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제가 정량적인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가 커지고 온도를 낮추면 평형상수가 작아진다. 이 정도는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다라고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했던 계산이 지금 우리가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 많이 했던 게 정확하게 농도를 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몰수를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놓고 부피에 대한 걸 뒤쪽에 붙여서 계산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잠깐 몰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쓰고요. 지금은 기체분자수 변화를 보면 부피가 이렇게 분모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몰수를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주고 부피로 한번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나와 다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요. 어차피 흡열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평형상수 값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만 판단하면 온도를 높였는지 낮췄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평형에서의 부피는 확실히 작아졌죠. 그리고 요 몰수를 가지고 계산한 평형상수라고 생각했을 때 몰수를 가지고 하는 계산은 정반응을 했다라는 건 요 부분을 해석하면서 나왔잖아요. 정반응을 하면 몰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SO3의 몰수는 줄었고 분자에 들어가는 SO2나 O2의 몰수는 늘었기 때문에 요게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증가할 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분모에 있는 건 작아졌고 분자에 있는 건 커졌으니까 이 평형상수가 커질 건 확실한 상황이고요. 평형상수가 커졌다? 흡열 반응은 평형상수가 커지는 쪽이 온도가 높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T1보다 T2가 온도가 높다. 이런 방식의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해석해 주시고 처음에 했던 르샤틀리의 원리를 활용한 방식이 계산이 없이 좀 개념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화투 문제들 그 출제 경향과 비교했을 때는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는 줄어들고 좀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6학년도 화학2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